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도다 도모히로님의 마흔에 읽는 우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요, 일이 힘들고 삶이 고민될 때 힘이 되는 인생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화의 매력은요, 교훈과 진리, 지혜와 같은 가르침을 즐기면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똑같은 얘기여도 사람들의 가르침은 거부감이 들지만 이야기는 귀 기울일 수 있고 담긴 가르침을 즐기면서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게 됩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구체성을 지닌 이야기로 표현되어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에 파고들면 감정이 환기되어서 그 가르침이 마음속에 더 강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길을 잃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자신감을 잃었을 때, 목표를 잃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우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쓰신 도다 도모히로님은요. 1960년 아이치현 출생으로 홋카이도 대학 응용화학과와 법정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저서에는 내가 일하는 이유, 계속 일하는 이유, 배우는 이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 50세부터 시작하는 해외 봉사활동, 아내가 행복해지는 남편의 유언장 등이 있습니다. 전체 77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들어가며 인생 이정표가 되어주는 우화, 1장 수면과 시간 사용법, 2장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가짐, 3장 행동과 사고의 선택, 4장 꿈과 희망의 용기, 5장 재능과 지속과 노력, 6장 의욕과 강인함과 자유, 7장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8장 체념과 패배의 미학, 9장 리더십과 어른의 지혜, 10장 훌륭한 사상보다 평범한 격언, 11장 인생 100세 시대와 늙음, 12장 사는 힘과 죽는 힘, 13장 인생관과 사생관, 14장 환경 문제와 인류의 책임, 15장 인간다움과 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77개의 이야기가 이 15장 안에 여러 개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골라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중에서 저에게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주제들을 몇 주에 나누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헬렌 켈러 이야기. 헬렌 켈러는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뭘 관찰했어? 친구는 특별히 관찰한 게 없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헬렌 켈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고 와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그럴 수 있을까? 눈이 보이지 않는 나조차도 우아하게 대칭을 이루는 수백 개의 나뭇잎, 자작나무 껍질이 부드러워 거칠고 투박한 소나무 껍질에 늘 새로운 감촉을 발견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제가 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갑자기 눈이 멀 것처럼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 갑자기 귀가 멀 것처럼 인간의 목소리가 자아나는 음악을, 새들의 노래를, 이스트라의 놀라운 선율을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촉각이 사라질 것처럼 사물을 하나하나 만져보세요. 내일이면 후각도 미각도 잃을 것처럼 꽃내음을 맡고 맛있는 음식을 한 입 한 입 음미하세요. 당신의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드러내는 모든 생김새와 기쁨, 아름다움에 영광과 은혜가 깃들어 있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사회복지사업가, 작가, 여성인권운동가입니다. 그녀는 생후 19개월 때 말병원, 고열과 설사로 인해 시각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갖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발전에 힘쓴 활동가로 빛나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산책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고 정말 아까운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친구에게
오감을 갈고 닦아 바깥의 풍요로운 세상과 직접 접촉하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감은 바깥 세상과 자신의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막는 것은 자신을 자신만의 세상에 가두는 것이고, 그 통로를 여는 것은 바깥 세상으로 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감각은 항상 개인의 소속된 고유한 것으로 같은 것을 접해도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오감이라는 통로를 열어두고 사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감을 갈고 닦는 것과 더불어 숲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짚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물을 아는 첫걸음은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물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숲을 산책하는 것과 식물학자가 숲을 산책하는 것은 시간의 밀도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식물에 관심이 많고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 식물학자들에게 숲을 걷는 것은 즐겁고 지적인 행위이며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밖에 위치하면서 세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과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안에 존재합니다. 세상과 소원해지면 불편해지고 세상과 친밀해지면 우리 집처럼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친밀해지기 위한 첫걸음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공감이 됐었는데요. 내가 어느 세계를 알아나간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명사를 많이 아는 것이라고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의 오감도 언제 사라지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1. 두 배의 소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정육점이 서로 경쟁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이 한 정육점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정육점 주인이 소원을 빌려고 할 때 신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네 소원은 곧 들어줄 것이지만 건너편 정육점 주인에게는 내 소원의 2배를 줄 것이다. 내가 1억을 달라고 하면 너에게 바로 1억을 주겠다. 그와 동시에 건너편 정육점에는 2억을 줄 것이다. 잘 생각해보고 소원을 말하거라. 정육점 주인은 고민에 빠졌다. 잠시 생각한 끝에 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럼 제가 불행하기를 바란다면 건너편 주인은 저보다 2배 불행해지나요? 그렇다. 내 말이 옳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이시여, 저의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신은 주인공인 정육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의 한쪽 눈을 뽑고 건너편 정육점 주인의 2눈을 뽑았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들은 둘 다 불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불행해졌으나 길 건너편의 정육점 주인이 자신보다 더 불행해졌으니 자신은 상대적으로 행복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이웃의 가난은 오리고기 맛, 타인의 불행은 꿀맛이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복 수준을 다른 사람의 행복 수준과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저 사람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래서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즉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바로 내가 선택합니다. 그 말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 우화를 다시 읽어보면 주인공인 정육점 주인은 어떻게 하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질지를 자신이 좌지우지하려 했기 때문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우화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자신의 행복과 불행과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SNS의 발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에 찍은 것들을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를 통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좀 더 자유로워질지 모르겠습니다. 12. 우리 집을 넓히는 방법. 몹시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 차림으로 라삐 집에 와서 이렇게 호소했다. 라삐님, 저는 좁고 지저분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집에 아내와 아이 4명이 삽니다. 아이들은 항상 빽빽 울기만 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악처여서 저만 보면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라삐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삐는 턱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 염소를 키우나?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염소를 집 안에서 키워보고.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라삐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행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라삐를 찾아갔다. 라삐님, 좁은 집에 염소를 들여놨더니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안 되지.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런데 자네는 닭을 키우나? 닭이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 닭을 전부 자네 집에 들여보내게.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라삐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라삐를 찾아갔다. 라삐님, 큰일 났습니다. 염소와 닭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집안 곳곳이 염소와 닭이 싸놓은 똥투성이어서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렇군. 정말 고생 많구먼.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런데 자네, 소는 키우고 있나? 소 말입니까? 그 소를 집 안에 들이게. 표정을 보니 하기 싫은가 보고. 자네는 나를 못 믿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라삐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라삐를 찾아갔다. 라삐님, 제게 원한이라도 갖고 계시는가요? 너무하십니다. 집안이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아이는 소의 등에서 자야 합니다. 음식은 모두 동물들이 먹고 집안이 온통 똥투성이입니다. 아, 정말 못 살겠습니다. 참 딱한 일일세. 그럼 이제 동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라삐의 말대로 했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라삐를 찾아갔다. 라삐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충분히 넓다는 것을요. 애들도 모두 착하고 제 아내도 상냥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남자입니다. 주인공은 좁고 지저분한 집에서 아내와 아이 넷과 함께 사는 남자입니다. 지금의 삶에 불만을 품은 남자가 라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라삐는 염소, 닭, 소를 집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집안은 엉망이 됩니다. 발디딜 틈도 없는 상태에 심지어 똥투성이, 차분하게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동물들이 마음대로 먹습니다. 공경에 처한 남자는 다시 라삐를 찾아가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라삐는 동물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라삐의 말대로 한 뒤 남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의 집이 꽤 넓고 깨끗하며 아내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 착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의 기준치에 대해 생각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삶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어떤 때는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 듯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행복의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벡터 방향과 기세에 달렸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에 8점인 남자와 4점인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8점인 남자는 10에서 6으로 떨어지고 있고 4점인 남자는 2에서 6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4점 남자보다 8점 남자가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8점 남자가 하강하는 동안 4점 남자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8점 남자보다 4점 남자가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행복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또 같은 4점 남자라도 3에서 5로 상승하는 4점 남자와 2에서 6으로 상승하는 4점 남자를 비교하면 후자가 기세라는 측면에서 더 행복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행복의 가설에서 인간의 뿌리 깊은 특성으로 진보의 원리와 적용의 원리를 꼽으며 이 두 가지는 행복과 불행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보의 원리는 우리 인간은 현상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행복하게라며 진보를 지향하는 성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명문대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승진을 거듭하고 또 결혼하고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등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상을 보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정도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은 장차 희미해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얻은 게 겨우 이거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건 그렇다고 치고 다음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적응의 원리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저서 죽음의 직의 기록에서 인간은 어떤 것에든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도 적응하려는 성향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조나선 하이트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예, 즉 최고의 미래인 2천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최악의 미래인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목 아래가 마비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물론 목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복권에 당첨되는 편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반신불수가 되는 사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줍니다. 반대로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보다 돈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반신불수가 된 사람은 계속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계속 행복의 절정에서 즐겁게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둘 다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자는 이전 생활과 지금 생활을 대비하여 한동안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대비가 모호해지면서 기쁨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당첨자는 높아진 수준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새로운 기준치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런 행운이 다시 오는 일은 없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그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그 사람의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와 반대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난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한탄하고 한때 원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후면 그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향상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작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의 상황은 점점 나아지기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보의 원리와 적용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행복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불행하지만 주관적으로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도다 도모히로님의 마흔에 있는 우화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책의 몇 가지 우화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